그리고 이제 실제 그 고정 밑에 있는 지하 궁전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보면은 실제 현재 살아있는 공간과 유사하게 돼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능은전, 동서배전처럼 똑같이 이것은 지금 명나라 능 중에서는 지금 정릉을 안에 발굴했기 때문에 정릉의 구조를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아마 이 형태에서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다른 데는 열지 않았지만 대개 이 정도 안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깥에 입구를 막는 이제 금강장이라는 밑에 그리고 금강장이 있고 이거 이제 출입구죠. 출입구 담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간 주 출입구 그 다음에 크게 삼전으로 돼 있죠. 전중 후 전중후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후전에 이제 관각이 제공이 모셔지는 공간이고 특이하게 명나라는 양쪽에 좌우 배전을 뒀어요. 그래서 바깥에 재래 공간에서 동서배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뒀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뭐 도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굴이 되지 청나라는 동서 좌우 배전이 없이 중앙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통로로 되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다른 데 열지 않았지만 영락제 공간도 아마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뭐 실제로 갑자기 이제 발굴했더니 뭐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천수산 영락제 장릉 그래서 명십삼릉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영락제 장릉 중에서 이루어진 공간이고 그 이후 그 건축 방식은 똑같이 앞쪽은 신도 건축이고 뒤쪽은 능궁 건축이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일 밖에 있는 게 이제 석패방이거든. 장릉의 석패방입니다. 만든 시기는 이제 선덕제를 지나서 가정제 한참 뒤죠. 그러니까 1540년이니까 명락제가 1424년에 붕어를 하니까 실제로 거의 100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석패방은 뒤에 만들어진 이제 능공과 관련된 어떤 공덕패 혹은 이제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현재 명십상릉에 있는 석패방은 이제 가장 빠른 시기에 있는 거고 여기서까지 가마를 타고 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로 갈아탄다고 합니다. 크기는 전체적으로 너비가 한 28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2m. 그래서 이제 선조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패방이다. 중앙에 보시면 이제 그 편액은 있죠. 근데 글씨는 써 있지 않습니다. 무자고. 근데 청도 요것과 동일하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는 채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흙이 다 빠져가고 지금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이제 흔적만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영락제의 장릉은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막 130년 동안에 만들어진 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청나라 동릉 순치제 효릉은 여기 역시 똑같이 뭐냐면 이렇게 석패방이 되어 있죠.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가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서 봤을 때와 바깥쪽에 봤을 때 형상이 좀 다르다. 자, 석패방을 지나서 한 1.2km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은 대홍문 명나라 때는 이제 대국문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청 이후로 대홍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내판 이런 데 계속 대홍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능력의 입구임을 표시하는 거죠. 너비는 이제 37m, 폭은 이제 37m고 실제 안이 이렇게 이제 동굴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치형문을 그 두께가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후에 능은전이나 이런 데를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은 뭐 제궁, 그래서 이제 제궁이나 신화물들이 들어가고 동쪽 문을 통해서는 황제, 서쪽 문을 통해서는 신하들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다 담장으로 쭉 이루어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담장의 시간이 지나도 남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의 형태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운데로는 제궁이 가고 동쪽으로는 황제가 가고 서문으로 신하가 간다고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릉을 할 때 어떤 이런 질을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기록에 보면 이제 수륙 내신이니까 이제 능을 관리하는 신하의 상소 보면은 도대체 와서 제대로 지키질 않고 있다. 엉뚱하게 들어오고 있고 막 자기는 맘대로.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주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나라 이제 내부 조정의 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담장으로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제 신성한 구역이고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해서 내려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밖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원래 왼쪽에는 커다란 징이 있어서
경고를 하거나 어떤 알림 용도로 썼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곳이 지금 북경의 베이징에서의 창평군이라는 곳이거든요. 창평가라는 곳인데 당시에는 이제 창평군이었는데 이런 제례를 하게 되면은 창평군에서 이 군수가 이제 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제 불러와서 보호하고 대기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홍문이 있고 그다음에 고영태 역시 마찬가지로 청도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여기 지나면서 이제 한 600m 정도 더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공덕비와 그다음에 석상생석소가 영성분이 나오는 기간이고 거의 신도의 마지막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 앞에 보셨던 공간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고 좁아서 그리고 안에 관광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실제로 못 보고 실제로 아마 이제 비용을 별도로 내고 볼 수 있는 공간은 이 신도 구간입니다. 신도 구간. 그래서 이제 성패방에서 또 한 600m 정도 떨어진 거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신공 성덕비. 그래서 이제 영락제가 가지고 있던 공이 어떤 이런 것들을 쭉 정리했던 공간이고 너비 가로 세로가 이제 23m고 높이는 25m. 굉장히 웅장하죠. 사실은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랑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사람이 왜소해 보일 정도의 공간이고 안에는 이제 청백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영락제에 대한 이제 공덕비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뭐 이 형태는 거의 유사하니까 밑에 이제 비희가 있고 비신이 있고 위에 이수가 있고 이수는 6마리 용이 세 개 있고 높이가 이제 실제로 거의 8m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거의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표시가 딱 나는 거죠. 야, 이 정도 큰 웅장하고 거대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영락제의 공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3천자 정도의 글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은 이 내용은 원래 사왕 다음 때 황제가 적게 되어 있다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때 황제가 선덕제니까 선덕제가 내용을 다 쓰고 당대의 명필이었던 이제 정남은이 글씨를 썼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제 1435년이니까 영락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1년 있다 지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훼손이 되겠죠. 그래서 1785년에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건룡제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룡제와 가경제가 당시에 그걸 수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제 시문을 남깁니다. 이것을 추가로 옆쪽에 막 새겨놨어요. 앞뒤로 새겨서 이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써놓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근학문 서일남 종신불망. 영락제는 학문에 되게 열심히 했는데 책을 한번 읽으면 평생 이 기억을 했다는 거 잊지 않고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일남 종신불망. 요새처럼 이렇게 자꾸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저희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청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역시 성덕비정이 수치희롱에 있고 그 다음에 사왕제가 쓴다고 말씀드렸고 자 수치희롱은 이제 만주제이기 때문에 만주어와 한어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치희롱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옆에 오른쪽에는 만주어가 있고 왼쪽에 한어가 있는 게 보이시는 거죠. 아주 뭐 좋아요. 그 다음에 성덕비정 주변으로 이제 앞뒤로 4개의 그 화표가 있어요. 화표. 기둥에는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용이 이렇게 둘둘 말고 올라가는 것처럼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화표는 우리가 계속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 위에는 이제 망천우라고 부르는 상상의 동물이 있어서 안쪽에서는 밖을 보고 이제 돌아오시오, 내정에 힘쓰시오. 밖에 너무 나가 있으면 안쪽을 들어오시면서 하는 이제 망군출, 망군기 이런 형태의 내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명때는 또 특별히 이것을 이제 경천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유래는 이제 요순시대 그 비방목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방이라는 건 이제 남을 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간언하는 거죠. 상소하듯이. 그래서 요 시대에는 간언에 북을 설치하고 순시대에는 비방 지목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신문고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막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관계에서 동양에 같이 유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모양은 이제 귤봉이라고 합니다. 귤봉은 뭐냐면 귤나무가 아니라 물 우물한 도르래요. 도르래 모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런 화표가 궁궐 앞에 있을 때는
이제 궁궐을 나타낸 표지.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능묘 앞에 있을 때는 능묘의 어떤 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귤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도르래로 물을 길러 오르는 거거든요. 도르래로 물을 길러 오르는 건데 요런 모양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가로로 이렇게 간언할 수 있는 글을 달아놓겠다라고 합니다. 요 모양에서 유래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이 위에 보시면 화표의 옆 운판과 요 모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요순시대의 의견 수렴, 이제 을 하는 소통의 관점에서 의견 수렴 공간에서 유래했다.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궁궐이가 황궁과 황릉을 나타내는 신성국을 나타내는 표지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계속 등장을 하니까 역시 춘추제의 효력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석상생인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동물들과 이제 사람이 있는데 석상생은 이제 고대로부터 중국에 전해진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한 800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같이 답사갔던 분들은 거의 끝날 쯤에 들어갔고 저 위를 갔다가 다시 넣어놓으라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석상생은 능묘를 표시하기도 하고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위, 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능원을 보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쪽 기록에 보면은 이제 지난 시대부터 제왕릉에는 기린, 벽사, 이 벽사와 뭐죠? 철록이죠. 벽사, 철록, 석상, 석마등을 새기고 대신의 묘에는 석양, 석호, 석인, 석주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제후국이라 왕릉에 석양, 석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유래를 해서 역시 명나라 장릉은 주원장의 남경에 있던 효령을 해서 유래했기 때문에 효령을 그대로 따지면 효령보다 4개의 공신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출발은 이제 성망주, 7m 성망주가 있고 그다음에 크게 순서는 사자, 해치, 낙타, 코끼리, 기린, 말로부터 출발합니다. 각각 두 쌍씩 있는데 앞쪽에 있는 한 쌍은 앉아 있고 뒤쪽에 있는 한 쌍은 이제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성망주가 있고요. 순치제 효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깁니다. 이제 폭이 좀 다르죠. 명은 이제 양쪽으로 뒤에 나무를 심었고 폭이 좀 좁고 청은 훨씬 더 넓은 공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망주가 있고, 자, 석사자. 이제 석사 하나는 이제 한 줄은 서 있고 한 줄은 앉아 있죠. 형태가. 석사자만 장식이 있습니다. 이제 방울이 달려 있거나 깃털이 있는데 나머지 뒤에 것들은 장식이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해치. 뿔이 나 있죠. 앞에 일각수라고 부르는 해치. 약간 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쌍은 서 있고 한 쌍은 앉아 있고. 그다음에 기린. 기린 턱 밑으로 수염을 아주 멋지게 다졌는데요. 그래서 기린 성낙타, 아니 낙타죠. 낙타. 낙타 한 쌍은 서 있고 한 쌍은 앉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억울해 보이는 코끼리 한 쌍. 앞쪽 코끼리는 앉아 있고 뒤쪽은 서 있고. 네. 뭐 발바닥과의 문양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기린이죠. 기린 다 상상의 동물 중에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앉아 있고 서 있고 그다음에 성마 역시 다소건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성마와 그다음에 서 있는 성마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마오쩌둥이 이제 1954년에 왔던 모양이에요. 와서 그 기념 촬영한 게 있어서 저도 같이 찍어봤는데 이제 단지 이것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적어도 2m 이상이 되는 크기의 이런 석상들이 있는데 이런 석상들이 대부분 어디서 옮겨오냐면 북경의 동남쪽 서남쪽이죠. 서남쪽에 방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산이라는 지역. 그 지역이 원래 초기 원나라가 수를 잡고 요금 시대부터 수도를 잡았던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모든 성물들, 자금성을 만드는 성물도 상당수 그쪽에서 옮겨오는데 대략 한 40에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우물을 파가지고 막 겨울에 물을 얼려가지고 그 물 얼린 것에 돌을 놓고 슬라이딩 시켜가면서 돌을 옮겨오는데 이 황릉에 있는 명십산은 이전은 한 200리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km, 90km 정도 더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공력과 그러니까 자금성으로 옮길 때만 해도 뭐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거의 한 달 동안 옮겼다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또 두 쌍씩 4명의 이제 장군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군상이라 표현한 것은
저희는 흔히 이것을 문신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지금 장군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전시 장군 주로 황제 옆에서 그 시위하는 장군들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 그들은 이제 문무의 구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형태로 한 사람은 이제 금가로 가는 거지 돌망치 같은 거 둘 다 칼은 차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 굉장히 뭔가 이제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고 왼쪽은 뭔가 좀 겸손한 모습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망치로 근데 한번 내려칠 것 같은 이제 금과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에요. 네, 그 왼쪽에 있는 분은 그래도 좀 다소곳하고 조금 젊어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그래서 이들 표현은 이들은 문신무신이 아니고 장군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 일품관, 칠량관을 쓴 이제 칠량관을 쓴 위에 줄이 7개라는 얘기죠. 칠량관을 쓴 일품들의 상이 2개가 있고 이것도 역시 문무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일품관이라는 이유는 이것은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 제복이라고 합니다. 제복, 제복이 아니고 제례 지낼 때의 복장인데 이 제례로는 문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품관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저가 이제 호를 가지고 있죠. 그 뒤로는 자 추성관을 쓴 좀 다르죠 형태가 추성관을 쓴 이제 이것은 공신상이라고 있고 훈련의 두상, 전면의 두상 이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죠. 둘 다 호를 갖고 있고 칠량관 쓴 이 공신상의 머리 조금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이필이라 그래서 원래는 옆에서 수직하면서 우리 뭐죠 그 사관이 적히 붓을 꽂고 있었던 흔적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다. 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저희랑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장군상, 그 다음에 품관상, 일품관상, 그 다음에 이제 공신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청동도도 마찬가지 석상생을 지나서 우리 지난번에 다 보셨으니까 효령의 이제 석상생들 다 뭐 발바닥 뭐 이런 거 다 보셨고 그 다음에 형태가 훨씬 자 명에 비하면 굉장히 단조롭고 좀 세밀하지 못하죠. 그 명이 훨씬 더 세밀한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가장 그 신도의 마지막 공간을 장식하는 것이 뭐냐면 영성문입니다. 영성문. 나중에 그 청에서는 이것을 용복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 그 동방치수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별자리거든요. 각항저방 신미의 각이고 그래서 하늘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 하늘의 공간임을 표시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공간에서 하늘의 공간, 땅의 공간에서 하늘의 공간으로 넘어가는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형태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이제 옆에 기존에 통로가 다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단추적이 남아 있고 마찬가지로 청동릉 준하의 청동릉도 수치 효령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명장릉에 이제는 능궁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방성 전방 앞쪽은 사각이고 뒤쪽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의 차이는 청은 이제 이쪽에 이제 융운전 그다음에 융운 문이 있는데 이쪽은 바깥에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성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외형을 위에서 본다면 이런 형태. 그다음에 단추를 본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멀리서 본다면 이것이 왜 장릉이 선수단에 어디에 어떤 라인을 잡고 서 있는지가 이제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구는 이렇게 밖에 보성이 바깥이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덕비정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오른쪽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장릉에 이제 소비루가 있고 용 굉장히 실감나게 조각이 되어 있죠. 밑에 있는 비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능은문을 지나서 뭐 이 형태는 청이나 똑같으니까 안쪽에 능은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능은전은 마치 자금성의 태화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웅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어로석조죠. 단패석 혹은 어로석조. 제가 이제 답도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안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신주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이제 공간인데 지금은 이제 영락제 동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 뒤로는 이주문이 있고요. 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멀리 방성 명루가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는 거의 그 주원장의 효능과 비슷합니다. 뒤서부터는.
다음 밑에는 역시 오징어 서고공 있나 보러 갔더니 있고요. 오징어가 싱싱 큰 게 서고공이 있고요. 네. 자, 터널처럼 돼 있죠, 밑에 문이. 그래서 그 터널 쭉 들어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멀리 보이는 이제 능은전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방송 명로 위에서 명로 위에는 역시 뭐가 있냐면 묘표죠, 일종의. 그래서 휴석처럼 그래서 성조 영락제의 능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뒤쪽에 보이는 쪽이 바로 이제 보정 영상입니다. 자, 이곳은 사실은 이런 형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청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청은 융은전 융은문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 거의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자, 지하궁전을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데 명나라의 지하궁전은 이제 그 만력제의 지하궁전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밑이 유사할 거라고 보고 영락제의 지하궁전을 들어가면 제일 밖에 이렇게 금강장 아까 보여드렸던 금강장이 바로 이건 제일 입구에. 그래서 저렇게 벽돌로 쭉 쌓여서 막혀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만력제는 이제 1950년대에 중국이 이것은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입구를 정확히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파다 못 만나고 헤매다가 돌을 하나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돌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돌로부터 금강장까지는 요인 금강장까지는 16장을 가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16장을 가고 밑으로 깊이로는 3장 북쪽을 뜨면은 있다라고 하는 3장 5척, 3장 5척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그 입구를 찾았더니 바로 이렇게 금강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들 뚫어서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저게 바로 보성의 그 아래쪽이고 반대로 보면은 명루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입구를 찾기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중간에 있는 하얀 돌이 이제 뭐예요? 자, 요게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 돌이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있다는 걸 표기했던 돌이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슬라이드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긴 통로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뚫기가 굉장히 어렵고 중간중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문은 뭘로 닫혀 있다? 자래석이라고 해서 저절로 문을 닫으면 딱 걸쇠로 맡겨지는, 그래서 그 걸쇠에 그 틈으로 뒤를 밀어서 민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자래석 깨지지 않고 현대화해서 발굴했기 때문에 이런 자래석이 항상 문을 안쪽에서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이 있고 이것은 이제 중전이죠. 중전은 이제 두 명의 향후의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뭐 지금도 이렇게 공양 드리는 형태로 지하궁전 역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재래 공간처럼 똑같은 형태로 밑에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좌우 배전 중에 이제 좌배전이고요. 왼쪽에 이렇게 배전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관각이 있는 거죠. 제궁이 있다. 그래서 만력제의 관각인데 잘 발굴을 했죠. 잘 발굴했는데 중국이 이제 문화대혁명 시기를 겪으면서 불을 질렀죠. 당시 그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불을 지고 태우고 많이 파손을 했습니다. 다만 이 형태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당시 홍위병들이 좀 어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폭탄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폭약 같은 게 있었으면 아마 봉건의 유물이라서 다 부셨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를 볼 수 없었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행히 이렇게 형태만 볼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영락제에 자리를 하는 바람에 수없이 쭉 모여 들어왔죠. 그래서 정말 때로 몰려 있는 그래서 이제 영락제의 조카이자 두 번째 황제는 사실 생사가 불명했기 때문에 만들지 못했고 또 하나 경태제는 이제 형제제를 넘보다가 나중에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3명의 황제가 있는 곳이 명 13능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 동록은 순치제를 중심으로 쭉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치제 다음으로 강희제가 들어왔고 원래 옹정에 와야 돼. 옹정은 청나라 서쪽으로 서쪽에 청서릉에 출발했고 그래서 소목제 좌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후대에 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동리는 순치제와 강희 관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옹정제를 중심으로 청서릉 돼 있다. 현재는 이제 광서, 옹정, 과경, 도강제 네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구조에서 지난번까지 쭉 돌아보셨던 청의 구조를 봤다고 하면은 뭐 황릉의 구조에서
대략 그 정도 정리를 하고 뒤에 나머지는 제가 이제 서태후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자금성에 들어오시면은 자, 지난번부터 쭉 정리했던 건 이제 자금성에 처음 들어왔던 것은 순취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명은 이자성의 난으로 망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 거의 망한 이자 명의 주인으로 들어온 것이 이제 순취제의 뭐 청해 순취제. 그때부터 이제 북경의 주인으로 청나라가 자리 잡았고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순취제. 그 뒤로 복원을 쭉 해서 많이 파손되고 이자성이 화제를 났던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순취제부터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역시 우리 금천처럼 금시기를 지나서 자, 큰 구조는 전두 앞에는 이제 그 태화전, 중화전, 부화전들이 이어져 있고 그 좌우로는 문무를 겪는 문화전, 무용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순치제는 특이하게 청동릉이 있죠. 청동릉이 앞에 본인의 어머니 무덤이 이제 청소릉이 앞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청나라는 뭐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고 돼 있죠. 자, 그 점이 되게 수치의 입장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내용이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드릴 심양에 있는 홍타이시 곁으로 가지 않고 자기 아들 발치에 청동릉 주변에 그 능을 조성했습니다. 자, 소론이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그 순치 다음이 바로 강희제 시대죠. 그래서 이때부터 130년 강희 옹정 권룡의 강건 성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강희 뒤로 이제 옹정이 즉위를 했는데 옹정은 사실은 너무 아버지가 오래 했죠. 너무 뛰어난 아버지 너무 오래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45세에 즉위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면 자식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옹정은 특히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곁에 가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청서릉의 유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황자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밀건저법 혹은 이제 건저제라고 하는 방식 그래서 건천궁에 있는 정대감의 편액 뒤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황제의 이름 자기 황제 이름을 적어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들어가서 유언과 맞춰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 건저제고 태자 밀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천궁에 정대관의 편을 남겼고 또 하나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황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형제들과의 분란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황렬 정리를 해봤어요. 한 세대 한 학년, 그러니까 한 세대 한 황제, 한 학년에 하나의 황제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윤자, 홍자, 영자, 면자, 혁자, 대자, 부자. 나중에 우리가 등장한 이름들이 이렇게 가지만 후대에 가서 서태후로 인해서 서태지가 아니죠. 서태후로 인해서 이것이 조금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건천문을 지나서 건천궁 안에 정대광명 편액 뒤에 차기 황제의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옹정제는 주로 근무를 어디서 했냐면 바로 양심전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황제들도 전부 다 양심전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게 되고였고 그러니까 건천궁이나 이 이하 공간이 사실은 원래 개념 속에 있었던 친궁과 이런 공간이 아니라 행사 때 잠깐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전에 서남각에서 주로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근정친연이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저희 근정전과 연관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임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일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있어. 너무 과도사했다라고 싶을 정도로. 자, 근정. 저희도 이제 근정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금서화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숭정, 근정망국군. 너무 부지런해서 나라가 망한 날. 임금, 황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도진 얘기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냥 부지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숭정제는 사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잖아요. 능력은 없는데 일을 엄청 많이 버리고 많이 했어요. 결국 그래서 자체적인 평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면 큰 문제가 있다. 차라리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정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옹정제를 굉장히 흠모했던 최근에 시진핑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의견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간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김서가 되고 책이 그래서 근정더 망국군. 그래서 일어나는 바람에 망한 황제, 나라를 망하게 한 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정돈 선생이 얘기한 근정전 선생이 얘기한 근정전의 의미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부지런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옹정제는 양수전에 생활했기 때문에 주로 본인의 핵심 세력을 바로 옆에 군기처, 그래서 기존의 내각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따지는 지금 비상근무처 같은 형태로 군기처가 굉장히 자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직접 직통 라인을 통해서 갔다. 그래서 시진핑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그래서 뭐 트럼프와의 회담도 여기서 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원래는 뭡니까? 자수부장, 자식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주변에 묻히는 것이지만 옹정제부터 청서령을 받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목제로 좌우 강서, 가경, 강서, 도강이 왔고요. 자, 뭐 다른 건 안 보여드려도 이제 옹정 청서령에 이제 석회방은 조금 특이하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러나 역시 편액은 있지만 무작, 글씨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 뒤는 이제 권룡, 이제 강용정 권룡의 마지막 권룡 시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권룡 막판은 상당히 건축 일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건축과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바람에 사실 청나라가 망하게 되는 어떻게 되는 그런 어떤 연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희제가 가장 아꼈던 손자였던 홍역이 나중에 옹종의 뒤를 이어서 권룡이 됐고요. 뭐 본인이 스스로가 60세 전에 할아버지보다는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60년을 하면 안 돼서 내려왔고, 그러나 내려왔지만 실제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태상 황제로 실권 행세를 했죠. 그 바람에 아들이 이제 가경제는 황제가 됐지만 실권이 없는 강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최대의 영역을 만들었다. 청나라 최대의 영역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청의 사이즈는 거의 권룡 때까지 다 확정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이었던 것이 이제 가경제. 가경제는 사실은 공간조차도 육경궁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바람에 아주 초라한 공간에서 세자격이라 했기 때문에 초라한 공간에서 머물렀어요. 황제였지만 사실 황제 같지도 않은 황제처럼 있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충의하는 신하였던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세 명의 큰 부패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명나라 때 유군이라는 사람이고요. 유군을 이제 가서 털었더니 집에서 황금이 300톤, 뭐 단위가 좀 어마어마하죠. 은계가 8,000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당시 명나라 1년 세가 은계 200톤인데 이 집에서 은계 8,000톤이 나왔다. 이 뜻이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두 번째가 화신이죠. 화신도 바로 권룡제의 오른팔로서 권룡제가 뭐 하고 벌이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중간에 다 빼가고 정규직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부패. 결국 뭐 죽고 나서 다 털었더니 청나라 예산이 몇 배 늘었다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었고, 그 화신이 머물렀던 집이 바로 이제 현재의 그 공항항구죠. 공친항구라고 하는 이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송나라 때 진해입니다. 그 남성시대의 그 진해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간신이죠. 송나라의 명군 그 악비를 모함했던 비교적 청렴했대요. 한 2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아무튼 이런 그 이런 부패가 거의 청나라 말기에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가경시대가 바로 그런 때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오던 시기였고, 자, 요 가경제로부터 뒤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서태후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국에서 황후가 되는 법은 저희랑 뭐 크게 유사합니다. 그렇죠? 왕자 시절 자기 이제 등극을 한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성인이 돼서 혼례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친왕비가 승진하는 경우, 저희 같은 뭐죠? 세자빈이었다가 왕비로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황후 사후에 황후 앞에 황후가 죽기 때문에 뒤에 기비가 뒤를 이어서 승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별도로 관리는 한 기비 1인을 제외하고는 항상 황제는 2명의 기비, 비 4명, 빈 6명이 기본으로 따라요. 그래서 12명입니다. 12명. 그래서 자금성 뒤쪽에 12궁 성대, 동육궁, 서육궁 이렇게 해서 합해서 12궁이죠. 그 12궁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이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추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왕이 죽었는데 누굽니까? 우리 황제를 낳은 생모가 이제 황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그래서 서태후의 일생을 보면서 제가 어미는 자식
때문에 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태후,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인물이 서태후고요. 효음, 현황후. 네. 그래서 이 가경제 때가 사실 이제 1800년대부터 중국이 이제 청나라 거의 멸망하죠. 이미 이제 와서 개국하고 중원의 주인이 된 지 한 150년 정도 돼서 이미 경제가 방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부패가 단지 그 측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성의 책임자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정부패의 핵심이 뭡니까? 백성의 고혈을 짜는 거죠. 그다음에 이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거의 4억 정도 인구가 됩니다. 중국이. 그런데 사실 농업은 그만큼 발달하지 못해서 굶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유랑민이 굉장히 많이 떠돕니다. 그 떠도는 유랑민이 되게 도적화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하나 뭐냐면 초기에 팔기라는 체계로 강건하게 유지했던 청나라 시기가 시간 지나면서 팔기의 권한, 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공권 형성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농민 반란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것을 진압할 만한 공권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 각 지역에 있었던 사병들의 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군벌로 올라가는 거죠. 중국번이라든지 나중에 이홍장이라든지 이런 각 지역에 있던 사병들의 집단이 크게 올라가서 군벌화되는 과정에 표기를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크게 백년교도의 난이 일어나고 이런 농민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 천리교도가 본격적으로 야, 이 모든 문제는 뭐다? 저 만주족 때문이다. 그래서 청나라를 파도해야 된다. 네, 청파도의 봉기를 들고 들어와서 1873년에 진짜 실제로 자금성을 습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협조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지금 봐도 뭐 자금성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데 그래서 안에 내통을 하고 근데 마침 그때 가경제는 열화의 피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후에 중국 황제들이 뭔가 좀 정세 관심을 되게 가는 것이 열화죠, 열화. 우리는 이제 연안박전의 열화일기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열화로 주로 피서를 많이 가게 됩니다. 열화 지역에 행궁을 두고 피서를 가고 사냥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역시 청나라 역시 늘 불안한 게 어디냐 몽골입니다. 그래서 몽골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실제로 열화라고 하는 공간의 지리적 위치거든요. 어쨌든 그쪽에 가 있는 바람에 당시 이제 그 황자였던 도강제가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막아내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공을 세우고 대단히 다음 순서에서 황제가 될 수 있는 순서로 올라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열하의 피서전장에서 가경제가 1820년에 죽고 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도강제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때가 이미 이제 중국이 다 망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강건성세, 강희제부터 권룡제까지 이런 강건성세를 한다면은 요 가경제, 도강제를 가도중세라고 하면 이때부터 점점 쇠약해가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강제, 그럼 가경제 도대체 뭘 했을까? 업적은 정말 크게 훨씬 하나 잡은 거라 긴축재정이 업적이 할 정도로 사실 너무 아버지의 그늘 밑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황제였죠. 자, 그 용종문 양심전 앞에 이 용종문의 그 철기된 안때 꼽힌 화살 쪽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열화에서 죽었기 때문에 열화에서 비밀 건조제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였냐면 열화의 피서전장에 단박경성이라고 하는 저 편액 뒤에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디 놔야 됩니까? 원래는 건천궁에 정제강명 편액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초기에 도강제는 왕위를 올라가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힘들게 황위에 올라옵니다. 왜 정제강명 아니라 왜 여기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을 또 했다는 거죠. 어쨌든 도강제가 황제가 됩니다. 도강조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 사실 청은 1800년이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전 세계 G2도 아니고 G1이었어요.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하고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나라가 청나라였고요. 그때 산업혁명 이후로 유럽에서 성장한 영국이 그 다음에 많은 서양 나라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좀 거래 좀 하자고. 사실 정말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마치 조공을 받듯이 무역 관계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지만 실제로 청은 필요한 게 없죠. 뭐 당시 그 가장 영국이 많이 팔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도자기가 아니라 뭐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죠? 모직 산업이죠. 근데 중국은 뭡니까? 비단, 더 좋은 비단이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무역적으로 일방적인 무역 역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비단이며 자기 특히 차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자기들은 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무역 역조를 이겨내기 위해서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 뭐냐면 인도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아편. 우리가 그래서 아편 전쟁의 시가 된 이 아편을 통해서 중국 전체가 아편에 피해서 완전히 썩어 들어갑니다.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이게 이제 아편 창고예요. 저렇게 많은 창고, 뭐 지금 봐도 막 거의 막 한 10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 있는 곳에 아편들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당시 청나라가 아편이 얼마나 많이 폈냐면은 지금 현재 흡연 인구처럼 아편을 피는 사람이 많아요. 초기에는 아편은 약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어떤 치료법의 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점점 이제 그 아편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중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속을 나갔더니 어느 이제 아편굴 뭐 이렇게 모여서 아편굴 단속을 나갔더니 뭐 이미 그 황제 아들들 뭐 애신강나 계열의 그 왕자들 왕들 뭐 이들 아니라 전현직 고관들 뭐 장군들 뭐 그다음에 뭐 배우 뭐 그러니까 이 아편 자체 중국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일반인은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는 사이가 유지될 수 없죠. 뭔가 칼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칼을 들었던 것이 바로 사실은 도광제 때입니다. 그래서 도광제가 어느 날 그 임칙서를 불러내는 거죠. 1838년에 임칙서 양심전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양심전에서 3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면담을 해요, 도광지와. 그리고 나서 훈차대신경 광동수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고 어디로? 네, 그때는 주로 광주 쪽에 있었는데 광주로 내려가는 거죠. 가서 아편을 몰수합니다. 단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아편을 태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아편을 태웠기 때문에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태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태운 것은 아니고 아편을 태우고 나서 그 태우는 흔적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추출했더니 아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녹아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알아내는 방법이 아편이 그 소금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동은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소금과 석회를 가지고 아편을 중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 예전에 우리도 뭐죠? 이 카바이트 같은 거 있죠. 석회도 같은 데 물을 부으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그런 걸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멀리서 봐서 연기가 슉 올라오니까 아편을 불태웠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전 세계 인구의 99%는 아편을 불태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한 1% 정도가 아편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중화시키는 바람에 이제 하얗게 뭐라고 연기가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바람에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진 영국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일어나는 아편 전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국이 무능했죠. 사실 전 세계의 호랑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이 첫 번째로 밝혀진 게 이 첫 번째 아편 전쟁. 점점 패배를 하고 나중에 북경까지 공격당하고 이래야 되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무리한 정책을 띠고 저렇게 강압적으로 했던 임칙서의 책임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임칙서는 파면을 당하고 결국은 이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청나라가 깨지면서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하고 그다음에 이때 홍콩을 영국에 내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찾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막대한 배상금 지불을 하는데 실제 이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중국의 청나라의 정부에 없었던 거죠.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 해외 열강으로부터 또 돈을 꿉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냥 또 안에 이권을 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뭐 광산 이런 거 자꾸 내주는 거죠. 이게 사실 늪에 빠져버린 형태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강제입니다. 도강제. 그래서 지금도 그 양순이 앞에 가면 군기처, 당대 이제 청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실무 기관입니다. 이제 군기처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군기처가 바로 양신전 앞에 있습니다. 양신 앞에. 여기에 이제 임치서 가서 어, 며칠 동안을 하루에 몇 시간씩 했던데 얼마나 임직서를 당시 도강제가 총했냐면은 이 안까지 말을 타고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말 타고. 상당히 총애했던 인물이었는데 전쟁의 책임을 또 묻고 결국 이 아편전에서 중국이 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영국이 당시에 전 세계 넘버원이었었죠. 그래서 제국주의 세력들의 식민지 집탈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랬던 이제 이 도강제가 드디어 연세가 들면서 이제 노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지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
황제가 9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앞에 1, 2, 3번은 이제 먼저 일찍 죽었고, 그래서 네 번째 황자가 사실 첫 번째 장남이나 마찬가지였었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섯 번째 너무 똘똘하고 능력 있는 이 공친왕, 저희가 이제 오늘 공친왕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친왕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이 큰아들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늘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했는데, 사냥을 가져서 나갔는데, 모든 황자들이 전부 사냥을 하는데, 이 네 번째 왕자만 사냥을 안 하는 거예요. 혁정.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짐승도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봄인데 사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너의 마음이야말로 황제로서 백성을 여는 마음인 것 같다라고 그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미 이때 나이에 노년의 도강제가 나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심약했다는 걸 안 이 네 번째 황제 혁저의 스승들이 알려준 계략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자, 어쨌든 그 바람에 건청후의 정대강명 뒤에다가 여섯째 황자 혁추는 친형으로 임명을 하는 바람에 드디어 혁저가 한풍제가 아니 네 번째 황자 혁저를 황제로 임명하게 됐고, 그래도 역시 여섯째 황자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대강명이 써놓을 때 혁훈이를 꼭 친왕으로 임명해라라고 이렇게 써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혁제가 이제 한풍제로 등장을 하는 거고, 이 한풍제의 등장과 더불어 바로 서태후가 등장을 하는 거죠. 바로 한풍제의 후궁으로. 자, 그리고 1850년에 원명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원명원은 이후에 북경이 침탈당하면서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중국 황제 중에서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공간은 원명원에서 돌아가신 사람은 바로 요 한풍제뿐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한풍제에서로 인해서 도강제고요. 참 착각했습니다. 도강제고, 도강제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원명원에서 한풍제와 많은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그 서태후가 나중에 원명원에 대해서 다시 복구하는 문제를 계속 얘기를 다시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서상 청동로로 가야 되는데 물이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청서릉을 오게 됩니다. 자, 곧이어 1850년에는 이제 한풍제가 황제가 됐지만 바로 태평전국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도중세 시기로 걸어들고, 자, 한풍제가 황제가 되었던 시기는 바로 사실은 조선은 뭡니까? 철종시대입니다. 철종시대. 약간 이런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 굉장히 변화가 많고 집중해야 될 시기에 상당히 무능력한 황제의 시기, 무능력한 왕의 시기, 이런 시기가 좀 겹쳐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바로 페리가 1853년에 이제 특선을 몰고 와서 대포 몇 발 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개항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개항을 하면서 많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서양을 바라보고 공부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기에 세 나라가 어떤 형태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역사가 달라지는 거죠.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태평전, 본인 스스로가 예수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얘기했던 이제 태평전국의 홍수전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홍수전에 나는 도저히 당시 청나라 군대로서는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벌들이 본격적인 성장을 다시 이 과정을 또 성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강들의 도움을 다시 받게 되고, 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아편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북경이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텐진조약과 베이징전이 이어지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청이 거의 반식민지상 멸망해가는 단계로 가는 것이 제 2차 아편 전쟁이죠. 자, 이것이 1860년대까지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고무렵 이후에 고종이 등극을 하고 막 변화하는 시기였는데, 이런 어떤 이 동아시아의 큰 변화를 잘 몰랐던 거죠. 이 변화를 잘 모르고 이 변화를 그나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역관들. 그나마 중국으로 오가던 역관들. 그래서 그 역관들의 중심,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경석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나중에 유대지에서 이런 인물들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새로운 인물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김옥균, 박영효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어떤 시기를 정확히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진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각 지역의 사병으로 있었던 군대,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군벌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중국본이라든지 이홍장, 좌중당, 이런 인물들이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된 얘기는 바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이는 그런 과정 속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도 뭔가 새로운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본 이용장 좌정원 이런 인물들이 양문동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주력이 되는 거죠. 그런 시기가 바로 이 한풍제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전국이 사실은 정말 막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정말 그 황제가 바뀐 새로운 나라가 될 뻔한 시기가 바로 태평성이 난 시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이 이기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중국 전체를 이제 쪼개기 시작하는 각각의 이권을 가지고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 이제 청나라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공간의 주인은 뭐죠? 양신전에 있습니다. 양신전. 그래서 양신전은 중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 남아있던 공간이고요. 그중에 양신전의 선안각이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지금도 요새는 자꾸 수를 자꾸 잘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선안각이 주로 황제가 근무하는 공간이었고 그 뒤가 황제의 침전입니다. 후전. 그 다음에 그 뒤로 최순당과 연희당의 동서로 있는데 최순당은 이제 황후가 들어와서 함께 있을 때의 공간이 황후와 밤을 보일 때의 공간이 최순당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는 연희당. 출입문도 다릅니다. 황후는 길상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는 여의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자, 이 공간의 그래도 주인은 누구지? 역시 선안각. 그래서 양신전의 선안각이 청나라 중후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 건천궁이 아니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궁녀가 들어올 때 이제 그 궁녀가 이제 황제와 자리하는 것을 임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행. 임행은 원래 왕이나 어떤 사람이 어딘가를 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행인데 같은 용어를 씁니다. 궁녀의 의무 중에 하나는 임행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는 한 1000명 정도의 궁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금성에. 그래서 보통 평상시 맡고 있는 업무들 외에 임행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매일 아침마다 태감이 본인이 이제 골라낸 몇 명의 이제 궁녀들 명찰, 그 녹두패라고 합니다. 녹두패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접시 같은 데 딱 들어와서 황제로 고르게 하는 거죠. 황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딱 고르면 태감이 그것을 황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를 따지면 이제 내명부죠. 내명부의 주인은 황후니까 황후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황후가 승인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궁녀를 이제 목욕을 시키고 저희도 유사한 형태죠. 이제 다 흉기 같은 걸 다 검사하고 다른 것 입히지 않고 맨몸 상태로 이렇게 싸서 양신전 데려가서 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녀 선발을 대개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발하는 궁녀 선수녀라고 하거든요. 선수녀. 그래서 대개 신부는 8기의 관원들의 딸 중에서 대개 13살에서 17세까지 딱 그 중에 딸만을 모아서 하는데 꼭 그 당시의 연령대는 당시에 그 선발이 있으면 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5세까지 되면 일반적으로 해방을 시켜준다고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승은이 안 입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 살기가 어려운 형태들은 보통 이제 자기 모시고 있던 주인 옆에서 머무르거나 아니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안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뭐 순서는 저희 마치고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지방 예선을 거치고 나중에 자금성에 최종 선발을 하고 그래서 한푸지가 즉위하자마자 1차로 160명을 선발을 하고 2차로 8명을 최종적으로 자금성에서 선발을 했는데 요 8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서태후였어요. 근데 그때 서태후가 나이가 딱 17살이었어요. 정말 나이 제한에 딱 걸릴 때 턱걸이로 올랐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랬던 서태후가 이제 아들을 낳는 바람에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아편전쟁 이후로 텐진조약과 관련된 비준서를 교환한 문제로 이제 그들이 군대를 막 동원하는 바람에 영국과 다시 군사 충돌이 일어나서 북경으로 진입을 해옵니다. 이때 한풍제가 열화로 피난을 가거든요. 이때까지 사실 굉장히 아버지가 신경 쓰라고 했던 공친왕제 무시했었거든요. 동생 공친왕에게 야 네가 일을 봐라 하고 강화 정권대 있었는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열화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조정이 두 갈래로 가있는 거죠. 뭐냐면 열화로 가 있는 열화파와 그 다음에 공친왕 혁을 중심으로 한 서울에 있는 파가 이렇게 분열이 되어버리고 자, 요때 밀려왔던 바로 이 영국 불란서 군대가 바로 원명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점령하고 약탈하고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할 수 없이 청나라 맺은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죠. 베이징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아편을 합법화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편의 용어도 바꾼 거지. 양양이라는 용어로 용어를 바꾸고 이 과정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런 중재의 권한으로
논란 속에 있었던 연해주, 지금의 연해주 지역을 완전히 자기들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제 껍데기뿐인 종료랑에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여전히 공친왕은 열심히 이런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백성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풍제는 열하에서 당시는 의기비였습니다. 의기비였던 서태후의 거처에서 연극 공연하는 희대자 거기서 뭐 공연하고 놀이동산 이런 거 놀면서 있었습니다. 사실 참 한심하죠. 그래서 한풍화가 1861년에 이제 죽고 나니까 뭐 나중에 사이는 이제 결핵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죽기 직전에 6살짜리 아들이 이제 한 명밖에 없었죠. 서태후가 나왔던 한 명밖에 없었던 아들인 제순을 다음 황제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원래 정식 부인했던 동태후에게 비밀 쪽지를 주는 거죠. 아무래도 저 서태후는 욕구와 권력욕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꼭 견제를 해라.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보정 대신에 얘기를 해라. 이런 별도의 밀서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6살 제순의 후견인으로서 열하에 있었던 8명의 자기 친아들을 보정 대신을 임명하는데 이 보정 대신에도 열심히 북경에서 일을 보고 있었던 공치랑은 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망을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권한이 보정 대신을 중심으로 옮겨가게 됐을 때 이때 서태후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태후가 자신의 수족가 썼던 안덕회라고 하는 태감을 밀사로 공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뭔가 커넥션을 갖는 거죠. 뭔가 좀 비슷하죠. 마치 그 철종 사후에 뭡니까 흥선대원군과 조대비와의 어떤 연관성 같은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밀서를 보내서 한풍제의 장내행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한풍제를 데리고 저기 그 다음 황제였던 제수 동치를 데리고 북경에 와서 정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북경에 있었던 공친왕 혁흥과 그다음에 그의 동생이었던 순친왕 혁현이 이 열아파들을 전부 숙청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첫 연호했던 기상이나 연호를 따 기상정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누가 지냐면 드디어 서태후가 지는 거죠. 그래서 동태후가 너무 동치제가 어리니까 동치제 즉위와 동시에 자, 정식으로는 자한태후, 동태후와 그다음에 자의태후 2명이 수렴청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양심전에 선왕각을 쓸 수가 없죠. 왜? 그것은 황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양심전에 동남각에서 대신에 옥자는 서양 모든 옥자는 어자는 남향으로 되어 있지만 서쪽을 바라게 하면서 서양으로 해놓고 하는 거죠. 이때 서태후 나이가 27살, 동태후가 25살, 동시에 6살. 자, 이들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꿈꿨던 공친왕이 30살. 그다음 실질적으로 행도대장으로 나섰던 순신왕 혁현이 21살. 자, 이들에 의해서 중국 정치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자, 그 시기가 바로 한풍제 사후의 시기입니다. 자, 동치제가 황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양심전의 동남각을 중심으로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양심의 동남각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 뒤쪽으로 발을 이렇게 쳤다라고 합니다. 발을 치고 황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쪽에 2명의 태후가 앉아서 이제 수렴청정을 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오른쪽에 지금 동남각이 요 글씨예요. 요게 서태후의 글씨예요. 서태후 씨 이제 이것은 원본은 아니다. 서태후 글씨의 원본은 어디 있냐면 지금 서태후의 무덤에 있어요. 무덤 가시면 서태후 무덤에 가시면 융은전 이렇게 돼 있어요. 글씨 엄청 잘 썼어요. 이게 서태후 글씨. 용이라고 써놨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서태후라는 인물이 사실 어떤 인물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 저 글씨를 보면은 그가 가지고 어떤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딱 보여지죠. 글씨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글씨를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황제가 공부를 해야죠. 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부를 임명합니다. 사부를 당시에 한풍유인의 과거 수석했던 옹동화라고 하는 인물을 임명을 하는데 그 옹동화가 처음 딱 이제 본인이 사부로 인정이 됐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러 양심전의 동남각에 갑니다. 그 과정을 글로 남겨놨어요.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두 분의 동태후, 서태후는 뒤쪽에 수렴도 있었고 황상은 평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평상은 탑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어저나 옥저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그 동치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공왕, 공친왕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순왕. 그러니까 그 쿠데타의 핵심 세력들, 실권자들이 쫙 둘러있는 사이에 황상이 앉아있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동치제,
서태후 아니 동치가 공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장난만 치고 주인은 산만하고 지각조퇴가 의욕 공부할 의욕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이 20대의 이 두태우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막 있다고 하는데 이때 서태후의 명 중에 하나가 바로 원명언을 복원하라는 명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치제의 진짜 사부 역할은 누가 했냐면 태감들이죠. 자기 옆에. 너무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많죠. 응? 엄마가 너무 옥죄니까 자기 주변에서 태감들. 그래서 태감들 데리고 밤마다 사금성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어디 가고 놀러 가고. 뭐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 가다가 지금까지는 빙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먹었는데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파는 사람이 황제인지는 모르고 복장을 봐서 너무 귀한 집 아들이 같으니까 제대로 돈을 달라고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요거 하나 파는 것이 그들의 하루 생활비 같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야 500냥을 좀 주라. 그리고 쪽지를 써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에 가지고 찾아가도록. 그 나중에 실제로 궁으로 그걸 찾으러 와서 왔더니 이제 당시에 동태우가 봤더니 황당한 거죠. 그래서 꾸지람을 내립니다. 너 그렇게 예산이나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어쨌든 황제가 내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500냥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엉망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동치 중흥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동치 중흥 시대는 누구랑 연결되죠? 바로 우리는 고종 시대입니다. 고종 시대. 그래서 왜 이 시대를 동치 중흥이라 할까는 바로 아편전쟁, 제1, 2차 아편전쟁 깨지고 다 점령당하고 반식민 상태로 전환됐지만 뭔가 새로운 형태의 고민을 했던 거죠. 그것이 뭐냐면 양모운동. 그래서 중체 서영. 핵심은 중국에, 서양은 아주 실용적인 것만 받아들이자. 중체 서영. 당시에 일본은 뭐였습니까? 화혼양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신을 유지하고 서양의 재능과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본은 그 화라는 용어를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로 씁니다. 그 와라고도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일본의 와규가 화규, 화우라고 쓰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 두 나라, 이 두 나라가 청과 일본이 한 나라는 중체서양과 화한양제인데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에서 둘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양모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시기라서 중흥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양모운동의 실질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은 중국본이나 이용장, 좌중동 같은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서양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하자. 그리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해군에 관한 문제였죠. 사실 중국은 영락제가 아프리카까지 갈 정도로 해군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었는데 그 명나라 때 봉금을 한 이후로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국방 예산을 둘러싸고 서태후가 이용장은 아무래도 해군이 강한 쪽이니까 양쪽을 갖고 논의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육군이 훨씬 지원을 하다 보니 해군력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근데 사실 서양 군대라는 게 대부분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해군에 대한 병력 강화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해군을 창설하고 강화하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양모운동을 열심히 노력했고 그 핵심적인 TF팀장, 이 양모운동의 TF팀장이 실질적인 누구냐면 바로 공친한 혁헌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도 위에서 진행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 단지 기술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근본적으로 서양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근본적인 의식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직 흉내만 내면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무형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네. 자, 그 시기에 17살에 동치제가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73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습니다. 고종. 자, 그 정도 비슷한 시기에 황제가 됐는데 자, 1873년이 되죠. 그 고종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하들을 보내서 지금 청나라의 동치의 친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서 조사해 오게 합니다. 자, 이런 시기가 바로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치가 지금 친정을 하면서 자, 그전에는 외교 사절과 3개 고두를 했어요. 뭐냐면 이때까지 중국은 뭐였습니까? 그 자신들이 마치 무역거래를 트는 것이 외교가 아니라 마치 조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강희제 이런 황제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게 하니까 당시 그 서양 입장에서 되게 황당했던 거죠.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을 이제 서양식 경례, 인사하는 방식으로 국민 형태로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친정화되면서 뭐를 하니까 황후를 간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가 얘기했었던 본인의 생모의 서태후의 뜻을 무시하고 동태후가 추천했던 아르투기라는 인물을 간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뭔가 서태후와 동태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뭡니까? 아들인 동치대와 서태후 사이에서도 묘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안에 그 동치만 순번까지도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밀었던 회비를 자꾸 보내고, 이것을 그래서 이제 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수렴청정의 내용이 좀 과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치대에서 반발하던 동치가 자꾸 바깥으로 놔둡니다. 놔뒀죠, 유각으로. 그러다가 결혼 1년 만에, 그러니까 친정하고 1년 만에 이제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매독이라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천연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두로 해서 돼 있고. 자, 근데 그때 둘 다 몰랐던 것은 뭐냐면 황후가 임신 중이었던 거죠. 자, 이제 동치대가 죽었으니까 다음 황제 누가 됩니까? 홍자, 영자, 명자, 현역, 제자 다음에 부자 확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서태후가 공친왕의 아들이든 부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쓰지 않고 순친왕의 그 제첨을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가 서태후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딱 들은 순친왕이 거의 기절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인 동치대한테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생모가 자기 아들인 동치대한테 조카인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명을 받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살짜리를 이제 그 엄마가 데리고 가서 이제 궁궐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엄마는 그 마지막 순간에만 그 아들인 광서제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근데 이 원칙은 뭐랑 달라지는 거죠? 중국이 세워왔었던 비밀 건전제, 그 황제 밀건법과 태자 밀건법과 뭉개되는 거고 이런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당시 가장 핵심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서태후였기 때문에 다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첫 4살짜리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양심전에 가서 태후를 보고 인사 면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치제의 제국 있는 건천궁으로 가서 절을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었겠어요. 엉엉 울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황제의 죽음에 슬퍼하는 걸 봤더니 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서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 4살짜리 광서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 자연스럽게 다시 권력은 동서태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게 됩니다. 광서제의 모습이죠. 자, 이게 광서제의 모습이 4살짜리. 이게 뭐 제대로 나라가 유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치제의 부인이었던 거죠. 사실 동치제의 부인이 그 다음 원래 태후가 되는 거죠, 태후. 응? 그러고 나면 뭡니까? 동태후와 서태후는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왕태후로 물러나야 되는데 그들이 물러나지 않고 다시 태후로 남아있다 보니까 순서가 어긋나죠. 그냥 황후로 남아있어 버렸어요, 가순황후로. 근데 황후는 원래 황제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황제의 분도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 임신했다는 건 눈치챈 거죠. 그래서 임신한 저희가 출산하게 돼서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의 서태후의 입장이 죽게 되고 그래서 자결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광서제가 다시 탄생을 하고 또 권력을 누가 쥐냐면 또 동태후 서태후가 쥐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역할을 맞았던 공친왕은 또 다시 소외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친왕입니다. 공친왕. 중국 황실 사람들 중에 최초로 서양인에게 찍힌 사진이에요. 황실의 인물 중에서. 요거는 이제 그 베이징 조약 체결한 이후에 찍힌 사진을 보고 있는데 뭔가 좀 든든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에 쩌든 모습 같지 않으세요? 힘들죠. 요건 이제 펠리스 비에터라는 이제 리펠리아티스의 그 서양 사진가가 찍은 걸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 사진 아시죠? 뭐지? 숫자기 심야항에 때도 이 사람 조공 기자로 들어왔거든요. 이런 사진을 찍었었고 당시 일본도 가가지고 일본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어서 남긴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친왕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저희 흥선대원군 같은 역할로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갈등 속에 굉장히 역할이 없었던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흥선대원군과 뭐 민씨들과의 어떤 권력의 관계를 마치 이제 공친왕과 그다음에 서태후 동태후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관계는 자세히 한번 들어볼 시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친왕. 그래서 그 공친왕의 공간이 여전히 공항구로 중국의 유명한 북경의 관광지 남아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광서제의 스승이었었던
이제 옹동화가 공친왕 굉장히 친하죠. 공친왕은 양모운동과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 광서제의 근대화 노력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광서제가 성장하게 되니까 자, 중국은 16세가 되면은 넘겨주게 돼 있어요, 권력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태후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은퇴의 공간으로 지금 중나라의 진역에 소자금성을 건설합니다. 지금 이제 북경의 왼쪽 위쪽에 그리고 거기에 작은 인공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섬을 짓는데 그 섬이 영대를 조성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광서제를 본인이 유비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지을 때만 해도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자 문제, 광서의 혼인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조카였던 정분이를 강제로 광서제의 사촌누이죠. 정분을 황후로 선택합니다. 원래 광서제의 마음속에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5명의 여인이 오면은 한 명의 이제 본인이 찍은 황후에게는 이 여의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옆 밑에 있는 게 여의예요. 여의가 뭐냐면 바로 약속의 표현인데 약혼의 표현. 그 나머지는 이제 홍색 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염량을 주는 건데 본인이 이 여의를 주고 싶었던 다른 여인이 있었는데 이 뒤에서 서태후가 난리 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촌 누이에게 그걸 넘겨주고 그러니까 승질을 하죠. 화가 나니까 소심한 반란으로 염랑을 2개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가 되려고 왔던 나머지 넷 중에 나머지 둘은 또 무슨 이게 죄입니까? 응? 그래서 또 쫓겨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이런 관여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역시 자기 누이의 그 황후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과정들이 있고 자 그리고 1894년에 결국 청일전쟁 때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게 결국 이제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종이호랑이였었던 이제 동네 바보처럼 있었던 그 청나라가 완벽한 형태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이 청일전쟁. 그 무렵이 바로 또 서태후는 그런 거 알아는 거죠. 전쟁은 나서 계속 패전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저 어디니까 평양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 대련 지고 있고 뭐 바다에서 막 그 침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불구하고 본인의 회갑 준비에 여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1800년대 이후 그 중반 이후로 중국 멸망에서 서태후가 어떤 포지션을 있었는지 정확히 보여준 모습이 되는 거고요. 청일전쟁을 잘 아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드디어 뭔가 고민하는 거죠. 자, 광서제의 고민. 자, 양모운동. 야, 베끼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특히나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되게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이 깨지는 걸 봤는데 그 메이지 유신, 일본 역시 메이지 유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당시 그 조난과 막사가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피비린내라는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걸 모르고 그냥 결과와 형식만을 보고 베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광서제가 새로운 운동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변법, 개혁에 관한 시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변법자 운동을 중심으로 이어왔던 건 강유일, 양리차오라는 사람들이고 자, 이들이 뭔가 모든 분야의 근대화를 추구해야 된다. 바꾸자. 여기 가장 걸림돌이 누구예요? 서태후였던 거죠. 그래서 서태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서태후를 제거하거나 유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을 할 때 동원할 군대가 필요하니까 그때 손을 댔던 것이 원세계였습니다. 원세계가 사실은 배신을 한 거죠. 한쪽은 원세계, 또 한쪽은 뭐냐면 일본 공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뭔가 변했던 것은 우리도 할 테니 좀 협조를 좀 해줘. 그때 일본 공사가 뭐냐면 청일 합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청나라 일본이 서로 합치는 게 좋겠다. 자, 이것의 아이디어는 이토 히로부미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그 나중에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미 이들이 이때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저희는 잘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왔지만 이미 여세가 서태후 쪽에 있다는 걸 보고 광서제를 만났지만 그들은 협조를 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서태후가 다시 어디로 옵니까? 북경으로 와가지고 이제 광서제를 잡아서 영대 유폐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변혁파를 일망타진시킵니다. 그러나서 이 항유회이나 양리차오는 어디로 가니까 바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갑신정변과 비슷한 상황이죠. 우리 김옥균 막 이런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것처럼. 그래서 뭐 거의 뭐 103일인가니까 그래서 100일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서태후 중심으로 수렴청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미 이 시기는 이제 해외적인 상황뿐 아니라 내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국 이제 의화단이 일어나는 거죠. 부청 멸량, 완벽히 청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서양을 멸명시켜야 된다는 이런 일종의 권법 수련 기관으로부터 출발한 그 산동성에 출발한 의화단이 일어났는데, 대개 지금은 이 의화단은 그보다 전에 일어났었던 조선의 동학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동학혁명은 보국안민이죠. 이 무능한 나라 대신 우리가 뭔가를 대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만, 의화단은 정부를 지원하는 거, 청정부를. 어쨌든 이후에 그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우리 3.1운동의 과정을 본다라면은 나중에 별도로 이게 양쪽 나라를 비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친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의화단과 동학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오사와 3.1운동 이런 몇 가지를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조금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리적으로 이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러일전이 곧 다가오고, 이런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청이 와 있는데, 과연 이 시기를 노년에 연로한 이 서태후 중심의 세대에서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었을까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결국 그것이 청이 완벽히 멸망해가는 질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후에 그 신의 혁명까지가 이어지는 이 과정 속의 핵심, 가장 이 과정 속 핵심의 인물로 올랐던 인물이 바로 서태후이죠. 네. 살아있을 때 바랐던 전호예요. 대천국, 당금, 자의, 단호, 강의, 소의, 장성, 공음, 승현무, 황태후.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든 변하든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멸망이 되든 뭘 하든지 간에 후궁은 건재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서태후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태후가 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원래 중국은 자, 내정의 세 개의 중축선이 있고 이것이 양의 숫자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음의 수 육궁이 있습니다. 육궁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까지가 현직에 있는 사람, 즉 황후와 그 다음에 비빈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황후나 비빈에서 이제 황제가 바뀌면 이제 태후가 되는 경우는 요 중축선에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잔영궁, 그냥 수왕궁으로, 우리 따지면 뭐죠? 수왕궁처럼 물려나는 거, 이게 대비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중축선, 베이징의 이 중축선을 중심으로 동쪽이 높은 거죠. 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죠. 동고 서저고, 그 다음에 중축선에 가까울수록 여기도 6개의 궁이 있으니까 이쪽에 6개, 이쪽도 그래서 6개의 궁 중에서 중축선에 가까운 쪽이 높은 쪽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후로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자, 동치제에서 광서에 물러나야 되는데 잔영궁, 이제 이런 공간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잔영궁. 그래서 잔영궁에는 이제 불당이 있어요. 그래서 물러나면 보통 모여서 이제 불고에 귀의하면서 이제 조용히 수양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치 뭡니까? 임금이 바뀌면 정호번이라든지 이런 사찰을 보냈던 것처럼 이런 의미의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동태후는 종수궁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서태후는 어디에? 저수궁에 있었는데, 자, 그래서 동태후, 서태후죠. 동쪽과 서쪽에 있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든 궁은, 육궁은 이렇게 앞전과 후전이 있어요. 앞전과 후전. 앞전은 사람들 만나거나 평소에 생활하는 공간이고, 뒤쪽은 침전과 관련된 공간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6개, 서쪽에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서제가 황제가 들어왔는데 물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풍제 때 저수궁에 있었던 이 서태후가 동치제가 되면은 따로 태후로서 아까 말씀드린 잔영궁 이런 걸 고는 것이 아니라 장충궁으로 옮겨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러날 이후로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관력관계가 이 안에서 바뀌어갑니다. 내궁에서.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실제로 권력을 쥐고 나서는 동태후는 여전히 작은 공간에서의 실권이 없는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본인은 이 저수궁 지역들을 완벽히 터가지고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계산국이라고 있었던 곳을 태원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시대, 그러니까 뭡니까? 연구무대 같은 걸 또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장충궁을 크게 화려하게
장충 크게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태극전이라고 이 태극이라는 이름 말도 뭡니까? 태극은 음양이 합쳐진 거잖아요. 건곤이 합쳐지는 것이 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총과 권총을 다 합친 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50세 축하하는과 더불어 이 개조를 해갖고 서상궁 일전으로 그래서 저수궁, 익공궁, 장충궁, 서상궁과 태극 일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미 중국은 다 풀어서 이게 좀 망해하는 시기였어요.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공간을 이렇게 꾸며가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항우는 내중에서 멀쩡히 건재하게 있는 거죠. 자, 태극전의 모습이고요. 태극전. 그 다음에 저수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특히 나중에 이제 동태호가 죽고 나선 동태 쪽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학 이런 것도 옮겨오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막 사슴 뭐 용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안에 내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때 이화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원명원 바깥에 있던 이화원 부분은 청심원이라 그래서 관룡제서부터 있었던 공간을 크게 확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중국이 이때가 되면 북경인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수량 부족이 많이 물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북경은 사실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도시거든요. 1년 강수량이 500m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많은 저수지를 다 모아가지고 큰 호수를 만듭니다. 그 호수의 형태가 바로 곤명호고 그 곤명호가 현재 이화원의 곤명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북경에 물을 대기 위한 공간이었고 자, 그 공간의 일부를 이제 크게 확장을 해서 방설대 공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화원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자금성 안에 이화헌이라고 하는 권룡제 공간 속에 이화헌이 있고 나중에 본인이 이용하던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화헌이 있고 이화원이 있다 구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여자시면 이제 서태후 이제 이 내궁에서의 이제 생활 관방이라는 관방 우리 따지면 뭐죠? 매화틀이죠, 매화틀. 본리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일본은 내각을 지칭한 용어가 관방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본 특별 뭐 관방장관 누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청나라에서는 황제와 태후 후비의 휴대용 변자를 관방이라고 불렀어요. 관방. 그 외에 신하들 것은 이제 변분이라고 합니다. 변분. 그래서 이 관방 그러니까 이제 볼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걸 신호가 가면은 이게 관려고 했던 태감이 이걸 관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내밀한 지역에 국력에 넘겨야 되죠. 넘기기 전에 이렇게 절을 한번 하고 그다음 국력에 넘기면 사용하기 전에 아래는 이제 기름천을 깔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집 놓고 막 이런 거랑 유사한 거죠. 사용한 다음에 갖고 나가는 일반적으로 밑에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재를 덮어 나갔는데 서태후잖아요. 서태후는 되게 위험이 너무 높은 분이어서 관방 모든 거기도 위험이 있어서 현목 조각을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치의 공간이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식비가 밖에 10,000명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식비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 공주의 관방이었는데요. 되게 화려하죠. 근데 이 화려함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태후 관방은 단양목으로 만들었고요. 단양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커다란 도마뱀 조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마뱀 조각으로 심지어 도마뱀 머리를 앞으로 뽑아갖고 그 머리를 휴지거리처럼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각 내구층에는 도마뱀 다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도마뱀의 몸, 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변을 받는 것처럼 뭐 근데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왕자들의 관방. 사실 유사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이런 것들이나 좀 유사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 밑에 아래급들 관방 이렇게 합니다. 중국 박물관에 갔더니 이제 응가하는 궁녀 조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관방에 앉아서 볼일 보고 있는 힘을 불끈 쥐고 있죠. 인상을 딱 찡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여진 것들을 다 옮기는 나머지 밑에 것들은 전부 이런 용어가 뭐냐 이들은 마통이라고 불러요. 마통이 바로 이제 이 변기와 변통을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궁녀들 중에 이제 하급 군녀나 혹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일종의 벌을 받는 용어로 이 마통을 청소를 합니다. 마통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연희공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드라마에 보시면 이제 잉너 권룡제의 이제 나중에 이제 흥후가 되는데 그 잉너가 그 초기에 좀 잘못해갖고 이제 청소하는 거죠. 똥냄새. 가장 하급이 맡아서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마통이었고
이 마통이라는 용어는 지금도 사용된다. 이건 제가 중국의 이제 북경의 공항에서 본 건데, 보시면 이게 우리 변기에 이렇게 변기 깔개를 지금 다 깔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마통 띠엔찌라 그래갖고 그것을 마통이라고 실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변기에 이렇게 딱 이걸 위에 딱 덮는 거. 그것을 시테이블 여기 이것을 이제 마통 띠엔찌라 그래서 쓰는 지금도 쓰는 용어예요. 마통. 화장실의 변기통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제 또 어떤 죄를 지는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밤에 자금성을 순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밤에 자금성을. 그 자금성이 사실은 깜깜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깊은 담벼락 뭐 이런 걸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게 낮도 이런데 한밤중에 이런 걸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버리라고 합니다. 벌. 순시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불조심하라고 등하샤오신이라고 이제 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 다 외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무섭긴 하니까 무서워서 더 떨면서 불렀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이런 벌을 받던 부녀가 그 들려오는 그 소리에 마음이 끌린 황제가 누구냐 해서 불러서 황제의 승을 입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의 장춘궁이 얼마나 화려했느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죠. 홍楼梦을 읽지 않으면 중국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진비 자매가 서태후의 선물로 해서 홍楼梦의 벽화를 실제인 것처럼 홍楼梦 이야기를 그 벽화로 둘렀다고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니들이 될 이유 자금 출처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나중에 좀 진비자매가 좀 구석에 몰리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안을 본격적인 본인의 즐길 수 있는 자금성 자체를 자, 이런 연극 무대, 경극을 하는 창음각이라고 하는 이런 무대를 만들고 산자리 그 무대를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이건 관람석의 관람석, 열시루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어떤 화려하고 화창한 공간으로 궁궐을 바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자금성이 볼 수 있습니다. 창음각이나 열시용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권룡제가 있었던 공간이었던 영선 이후의 권룡제 공간 일부를 본인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권룡제가 만들었던 낙수당, 노년의 의인의 즐거움을 찾기 했던 공간을 본인의 공간. 여기에 또 이화헌이 있죠. 자, 이 이화헌을 따서 이화원을 이제 지었던 겁니다. 아주 화려한 공간으로 지어왔던 공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한 누리를 누린 거죠. 그러나 이게 변법정원 이후로 의화단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 자금성으로 다시 몰려들어온 북경으로 몰려들어왔던 연합군들이 자금성을 탈취하고 원명을 또 파괴하고 또 이화환을 탈취합니다. 피난을 가야 되겠죠. 그들이 우리가 피난을 가기 위해 전에 바로 진비를 죽이죠. 그 진비의 우물이 있고 광서제의 총애하던 이제 후비였죠. 임필죽이고 본인은 이제 저런 것들이 궁궐을 잘 지켜주라 생각했었는데 저런 주수나 이런 신성 것들이 잘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안으로 도망을 갔던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북경은 전부 다 연합군에서 완벽히 약탈합니다. 자, 공식 명칭이 문명의 이름으로 약탈을 허가한다 해서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완벽한 형태로 북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복하고 들어온 거죠. 자, 와서도 뭡니까? 결국 뭐야? 서태의 향락은 줄지 않습니다. 줄지 않아요. 스스로 이제 황제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08년 11월 14일 드디어 광서제가 갇혀있던 유폐되었던 공간에서 죽습니다. 자, 최근에 연구에 의해서 확인했더니 비소 성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독살, 서태후에서 독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친왕 혁큰의 그 다음 순친왕이었던 제풍의 아들 부위, 세살 제풀 부위를 마지막 황제죠. 선통제로 올리고 나서 서태후는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사망을 합니다. 오래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서 같은 시기에 광서제는 건천궁으로 본인은 권룡제 영숙의 황극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국을 자리하게 됩니다. 결국 죽었죠. 네. 떠난 서태후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한풍제 옆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한풍제 옆에 가시면 옆에 가겠는데 먼저 죽은 사람이 동태후죠. 동태후가 한풍제에 가까이 있고 서태후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순서로 본다면 서태후가 동쪽에 있는 거죠. 한풍제의 순서. 서태후가 동태후고 동태후가 서태후가 돼버린다. 어쨌든 나중에 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황제보다 늦게 죽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1년 정도 걸렸다는 서태후 장례식.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지금의 준하까지 그 청동릉까지 옮겨가는 그 기간을 뭐 장애물을 설치하고 다 피하고 만들고 길을 닦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태 장례물은 당시 서양 사람들의 사진작가들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길을 저렇게 넓혀갔던 거죠. 자, 가서 지금 서태후의 정동릉이라면 한풍제의 능이 정릉이기 때문에 정릉의 동쪽에 따라 정동릉이라고 부릅니다. 정동릉에 이거는 함합이고요. 이제 소비정, 비정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또 비가 있습니다. 자, 안에 잘 똑같은 형태인데 능은전을 융은전을 지나서 융은문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 능은전입니다. 융은전. 그다음에 자, 이 어로석조, 이 단패석에 보면 보통은 뭐냐면 용봉황이 같이 있을 때 용이 위에 있고 봉황이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용봉황이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서태후 세죠. 봉황을 위에 올려놨어. 그리고 용을 아래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생활을 꿈꾸는지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안에 이렇게 금용 화세, 그 화세 체화라고 하면 이렇게 그 용을 새기고 탁 체화했던 것들 다 새겼는데 기둥마다에 이걸 탁 띄어갔어요. 나중에. 일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본격적인 보정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서고봉이 있고요. 명로가 있고 표석이 있고 거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뒤에 서태의 보정이 있습니다. 자, 흙이 하나 흙밖에 없는 거죠. 자, 석회나 그다음에 그 찹쌀풀 뭐 이런 거 섞어서 풀이 나지 않게 단단하게 합니다. 자, 그쪽에서 보면 서쪽에 사실 서쪽에 동태후 그러니까 사실 죽어서는 동태후가 서태후가 돼버렸는데 실제로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서쪽에 명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개방하지 않는 공간이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청동릉을 완벽히 도굴을 당합니다. 1928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벌에 의해서 특히 손전형의 주도에 의해서 도굴을 당하는 거고 그 첫 번째로 도굴 당한 지역이 바로 서태후입니다.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넣었다라는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다 도굴 당했다 한 군데만 도굴 당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순치제의 효력만 왜 들어있는 것이 없다. 가성비 안 나온다. 거기만 도굴 안 당했다고 말씀드렸고 중국의 역사는 도굴의 역사라고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냐면은 공안 시대부터 일단 왕조가 바뀌면 다 불을 지르고 한국은 다 불을 지르고 도시를 불태우고 수도를 그리고 황제들 무덤을 다 파헤치고 보물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무덤을 파헤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또 하나 뭐냐면 그 서태후의 오른팔이었던 태감이 다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안에 부장품을 뭘 넣는지 그래서 진주, 만이천개, 루비 이런 걸 다 넣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금액을 총합하니까 실제로 한 2억 양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마다 다 보석을 다 달아놨고 복안에는 보석이 있고 뭐 입안에는 뭐 야광주가 있고 뭐 금정 안에는 진주 팔찌를 넣어놨고 그 2억 량이면 당시 청나라 예산이었거든요. 사실 그 돈을 나라의 국국강병에 썼으면 또 달라졌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도굴하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도굴됐기 때문에 이제 지하 궁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러져 내려가고요. 네. 역시 자 아까 있어 자래석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폭탄으로 파괴했습니다. 폭탄으로 파괴한 바람에 이제 밑에 깨져버린 거죠. 자, 아래쪽에 깨진 자국이 보입니다. 깨지고 문 두 개를 깨지고 자래석을 지나서 들어가서 완벽한 형태로 다 뜯어냈던 거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냥 밀봉돼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관을 열기까지는 막 형태가 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을 이제 도끼로 쪼개고 겉에 관각이 있고 안에 이제 실제 내관이 있었는데 그 내관을 딱 열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공기를 닿으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미이라가 쫄아들듯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보물을 다 걷어냈고 그다음에 그 보물들을 박사 일일이 이제 유품과 맞는지 목록과 맞는지 대조했고 그다음에 입에 있던 야광주 안 꺼내지니까 거의 턱을 쪼개버리고 막 그 해골의 턱을 막 쪼개서 끄집어냈고 그리고 대충 이제 걷어서 갖고 나왔더니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같이 있던 부하들 가져가라고 했더니 난장이 된 거죠. 그 부하들이 다 뜯고 막 심지어 옷 다 뜯어내고 뭐 아무튼 죽어서의 모습은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지금은 마치 사람들이 복을 빌듯이 돈 1원짜리 몇 개 던지는 이런 공간이 됐지만 유명한 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죄를 갚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쳤던 거죠. 그래서 장개석에 바치는 바람에 지금 대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만 가장 유명한 것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15개의 비치보석이 다 전부 청동로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제 어떤 부인은 딱 3년 후에 결국 청나라가 뭡니까 신양명으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궁에 남는 걸 조건으로 해 있다가 나중에 또 군벌들이 1920년대에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 의존해서 천주로 갔다가 나중에 위만주국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재판을 받고 풀려나서 있다가 그냥 뭐 평범한 일생을 좀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잘하다가 신장암으로 1967년에 죽습니다. 죽어서 10살의 처음에 묻혔어 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많이 번 부유한 그 홍콩 사업가에 의해서 그 홍콩 사업가 지금과 청서릉 주변에다가 공동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그 공동묘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 부유의 무덤을 옮겨옵니다. 그 공동묘지 안으로. 그때 자기들 공동묘지 뭐가 되겠어요? 야, 우리 공동묘지는 황제가 있는 곳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서릉은 아니지만 청서릉 언저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도 뭡니까? 화령 황관응원이죠. 부위를 데려왔기 때문에 화령 황관응원 마치 겉 모양을 보면 폐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죠. 폐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꾸며놓고 여러 가지 뭐 시설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부인 둘을 양쪽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라하죠. 실제 모습은 아니고. 자, 이것이 평나라의 마지막이었다라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심양에 잠깐 갔다가 홍타이지의 소령을 잠깐 들릴 시간이 있었어요. 영하 26도였습니다. 깜빡 잊고 장갑을 안 가져가고 굉장히 손이 시렸었는데 엄청 추워서 갈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요. 밖에 27도인데 그 청소령을 구경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 이런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 여름에 갔어갖고 그전에는 춥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추운데 이제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청소령은 이제 그 홍타이지 무덤은 큰 북릉 공원이랑 공원이에요. 공원. 전체가 커다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입구 입장권을 내면 들어갈 수 있고요. 공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오죠. 공원 들어가는 입장료는 5원밖에 안 해 되게 싸요. 그러니까 와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이상한 복장을 입고 뭐 하는가 보다. 이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춤추고 노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동네 이렇게 중국은 이렇게 요새 댄스 열풍이 있어서 광장에서 맨날 뭐 춤추거든요. 그런 거 하시는 그룹이고 한참 가다 보면 홍타이지의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병자호란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실 병자호란의 빌런이 홍타이지냐 인조냐 약간 그런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홍타이지 동상을 쭉 지나서 가다 보면 오로지 굉장히 커다란 호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거 다 이게 스케이트장이에요. 요새 우리가 이런 야외 스케이트장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다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수는 인공호수예요. 청나라 병자호란 때 끌려간 20만 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동원돼서 만든 호수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공간이에요. 근데 뭐 그런 역사에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스케이트가 도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월이 그 소릉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자, 세계문화유산이니까 그 표시가 있고요. 하마비가 있습니다. 하마비. 석패방이 있는데 조금 다르죠. 시기도 좀 다르기도 하고 조금 형태는 조금 아까 우리가 보셨던 그 석패방에 비해서는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굉장히 화려해요. 문양 석조 조각 예술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근데 굉장히 가깝죠. 바로 뒤가 대형문이니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있죠. 굉장히 먼 길을 저 추운데 제가 걸어왔어요. 엄청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이제 전기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 똑같이 석패방 같다. 그 다음에 대홍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형태는 유사하다. 그 안을 지나서 멀리 이제 비정이 보이는 거죠. 성덕 비정이 있습니다. 자, 거리는 굉장히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깝게 돼 있습니다. 청동릉이나 명십산릉에 비해서는 역시 양쪽으로 뭐가 있으니까 석상생들이 있는 거죠. 석상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정이 있고 이렇게 안에 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당연히 뭐가 있죠? 화표가 있습니다. 자, 융운문인데 이건 거의 성문처럼 되어 있죠. 지금까지 봤던 융운문 이런 문하고 좀 다른 형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크게 마치 성곽처럼 방석 형태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좀 다릅니다. 방석 형태로 꾸며놔서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 상대적으로 융운전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우리 사실 융운전과 융운문을 보면은 융운전이 훨씬 더 확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문처럼 되어 있어요. 성루처럼. 융운전은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만 앞에 역시 똑같이 어로석조가 있고 역시 우리 이제 신백로가 있고 특이하게 그 다른 데 동배전 서배전이 안쪽에 있는데 이들은 이제 여기에 동배로 서배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신주나 그 신고 역할하는 것들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동배전 안에는 바로 황제의 공간이 있어요. 황제의 난각, 저것은 난각입니다. 안에 난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패나 이런 걸 모셔오는 옆에 공간이 하나 정이 있죠. 그 다음에 동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뒤로 이웅전 뒤로 이렇게 명로가 보이는 거죠. 근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 좁은 데다가 지금 이주문과 소고공을 놔야 되다 보니까 조금 가깝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근데 뒤에 명로가 역시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들어가면 유리병벽. 자, 유리영벽. 영벽 밑이 바로 그 입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들 저 밑을 파면은 이제 지하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자, 뒤에 보정이 보이고 저 가운데 나무는 신유라 그래서 신에 저희가 생긴 느릅나무 한 그루를 꽂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삥 돌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되게 보면 지금 기울기가 뭐냐면 안쪽으로 기울었어요. 되게 우리가 이전에 다른 것들 보면 이 바깥쪽으로 기울어 물 같은 게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물이 빠지게 돼 있고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명릉 역시 영내 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성 정체를 이렇게 성을 한 바퀴 위에서 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성 강로. 그러니까 돌게 되어 있다니까 못송이 못합니다. 강로가 있는 거죠. 대략 이렇게 앞을 좀 정리해서 마쳤고요.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외형보다는 이제 몇 가지 주제, 중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몇 가지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자금성이에요. 자금성에 조금 낮은데 이렇게 이제 핵양이죠. 해가 지는 것처럼. 사실 이제 지금 중국의 자금성은 이제 박물원입니다. 이름 공식 용어죠. 저희는 궁이지만,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처럼 다니고 있고, 저희 역시 관광지도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낙서 논쟁이 되게 많아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이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역사나 문화, 혹은 과거를 빗대어서 현재를 돌아보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보기 위해서 는 사실은 이제 이런 외형 이외에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점으로 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색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저희가 공부하고 하는 내용들도 그런 새로운 의미의 공간의 의미를 찾는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쁜 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진짜 뭐 이런 외형을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외형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본다라는 저희가 우리 궁궐에서 담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안에 관련된 이제 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저희가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여기 북경을 이런 이제 왕릉과 요 자금성만을 중심으로 도는 코스로 한번 가거든요. 2월 25일부터 29일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저 빛나는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